유럽 문명은 세계의 나머지 부분들이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한 유일한 문명이라는 점에서 비길 데 없이 독특하다. 유럽은 정복과 정착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력과 사상의 힘으로 다른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모든 세력이 원했던 것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과학상의 발견과 거기에서 비롯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 과학이 유럽의 발명품이다. 초기 유럽 문명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 2. 기독교. 이 종교는 유대인의 종교로 유대교의 기묘한 분파다. 3. 로마 제국을 침략한 게르만 전사들의 문화. 유럽 문명은 이 요소들의 혼합물이며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뒤로 가면서 명확해질 것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철학, 예술, 문학, 수학, 과학, 의학, 정치 사상에 대한 기원을 찾는다면 모든 지적인 노력 끝에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게 된다. 전성기의 고대 그리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다. 이른바 도시국가들이라고 부르는 작은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도시국가들은 주변에 넓은 토지가 있는 타운이 하나 있고 모든 사람이 걸어서 하루면 타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크기였다. 그리스 사람들은 일종의 동료의식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동호회에 속해 있듯이 어떤 국가에 소속되기를 원했다. 첫 번째 민주국가가 출현한 것은 바로 이런 작은 도시국가들에서였다. 이 국가들은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 모든 남성 시민들이 한 장소에 모여 공공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법률과 정책에 투표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중해의 다른 지역에 식민지들을 설립하기 위해 사람들을 파견했다. 그리스인들은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 북아프리카 해안지대, 심지어는 서쪽 멀리 에스파냐,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남부에 정착했다. 그리고 바로 거기 이탈리아에 로마인들이 있었다. 로마인들은 로마 주변의 작은 도시국가를 이루며 매우 낙후된 삶을 살고 있었다. 로마인은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배우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로마인들은 그리스와 그리스의 모든 식민지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제국의 북쪽 경계는 두 개의 큰 강, 라인강과 다뉴브 강이었는데 가끔 이 강들을 넘어가기도 했다. 서쪽 경계는 대서양이었다. 잉글랜드는 로마 제국의 일부였지만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까지 포함되지는 않았다.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사막이 있었다. 동쪽 경계가 가장 불확실했는데 이쪽에는 경쟁하는 또 다른 제국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었다. 오늘날 유럽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터키, 중동, 북아프리카처럼 유럽이 아닌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보다 싸움을 잘했다. 그들은 그리스인들보다 법률에 더 능통해서 법률을 이용해 제국을 운영했다. 또한 그리스인들보다 공학기술이 뛰어났는데 이런 점은 전투를 하고 제국을 운영하는데 매우 유용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점에서 그리스인들이 자신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들을 그대로 모방했다. 로마 엘리트의 구성원은 로마인들의 언어인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모두 말할 수 있었다. 아들을 아테네로 보내 대학에 진학시키거나 그리스인 노예를 고용하여 집에서 가르치게 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을 그리스 로마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기하학은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총명한지를 논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하학도 그리스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하학을 잊어버렸을 테니 기초에서 시작해보자. 말하자면 기하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인데
기하학은 몇 가지 기본 정의를 기반으로 개념을 확장시킨다. 기하학의 기본은 점에서 출발한다. 점은 위치는 있지만 크기는 지니지 않은 것으로 정의한다. 물론 종이 위에 점을 크게 찍으면 점의 너비가 존재해서 크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하학은 일종의 환상의 세계, 순수하게 이론적인 세계다. 두 번째로 선은 길이를 지니지만 폭은 지니지 않는다. 직선은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선으로 정의한다. 이 세 가지 정의에서 당신은 원의 정의를 끌어낼 수 있다. 선 하나를 그어 닫혀있는 도형을 그린다면 그릴 수 있는 도형의 모습은 다양하다. 그러나 어떻게 원을 정의할까? 생각해보면 원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하학을 이용하면 도형 내부의 한 점에서 도형까지 그은 직선들은 항상 길이가 같다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무리 연장해도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 다양한 삼각형,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그리고 다른 등 변형들이 있다. 선들로 이루어진 물체 모두가 정의되고 특징이 정확하게 드러나며 교차하거나 포개지면서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도 탐구된다. 모든 것이 앞서 확립된 정의로부터 증명된다. 예를 들어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기하학은 단순하고 정연하고 논리적인 체계이며 만족감을 주고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그리스인들은 기하학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이 그리스인들의 정신을 이해하는 실마리다. 그리스인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기하학을 하는 것처럼 단지 연습 문제로 풀기 위해 혹은 측량이나 항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하학을 연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하학을 우주의 본질로 안내하는 길잡이로 간주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의 다양성에 놀라게 된다. 모두 상이한 모양과 상이한 색상을 지니고 있다. 온갖 종류의 일들이 동시에 무작위로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이 있다고 믿었다. 모든 다양성 밑에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단순하고 규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바로 기하학 같은 것 말이다. 그리스인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과학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이 자신의 정신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열심히 생각한다면 올바른 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감에 의거한 직관적인 추측을 한 것이다. 한 그리스 철학자는 모든 물질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단순한 답을 찾고자 했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철학자는 모든 물질은 4가지 물체, 즉 흙, 불, 공기,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철학자는 모든 물질이 그가 원자라고 칭한 작은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그는 우리가 20세기의 과학을 떠올리게 하는 직관적인 추측을 수행했다. 4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인들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 그때까지도 여전히 권위 있었던 그리스 과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을 전복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과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은 해답은 단순하고 논리적이며 수학적일 것이라는 그리스인들의 직감을 따름으로써 그들을 넘어섰다. 위대한 17세기 과학자 아이작 뉴턴과 20세기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모두 답이 단순해야만 올바른 답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물질의 구성과 움직임을 묘사하는 수학 방정식으로 답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종종 잘못된 추측, 그것도 크게 잘못된 추측을 할 때가 있었다. 답은 단순하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일 것이라는 근본적인 직감 역시 잘못된 것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직감은 옳은 것으로 판명이 났고
이것은 유럽 문명이 여전히 그리스인들에게 빚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총명했던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역사가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곤 하지만 이처럼 작은 도시국가들에 그렇게 대단히 논리적이고 기민하고 예리한 정신들이 있었던 이유와 같은 거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역사가들이 할 수